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경북 포항 경주공항 인근 야산에 해군 초계기가 추락했습니다. 일단 탑승 인원은 4명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해군 항공기가 추락한 건 오늘 낮 1시 50분쯤입니다. 경북 포항시 동해면 신정리에 있는 야산인데요. 해군 항공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포항 경주공항 인근입니다. 해군은 사고 항공기가 훈련을 위해 1시 43분 기지를 이륙한 뒤 원인 모를 이유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은 해군 항공기가 평소와 다른 항로로 낮게 날더니 추락했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시커먼 연기가 주변을 뒤덮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조종사와 승무원 등 모두 4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의 불길은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2대와 진화장비 17대 등을 동원해 잔불을 끄면서 탑승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서 개발한 대잠 초계기 P3C 기종으로 1995년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보프롭 엔진 4개를 장착했고 어뢰와 폭내, 미사일 등을 탑재해 잠수함과 해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해군은 최상혁 참모차장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경북 포항시에서 4명이 탑승한 해군 초계기가 추락한 상황입니다. 네,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시민께서 저희 YTN에 영상을 제보해 주셨는데요. 목격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해군 항공기가 여기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또 훈련하는 것보다 비행기 소리가 들린 것보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 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창밖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폭발하는 거 있죠. 거기가 비행기 항상 내리는 곳이긴 해요. 군사 비행기나 비행장이 바로 뒤여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비행기 내려오는 걸 봤는데 그 내려가는 위치가 비행장은 제 차가 운행하고 있는 제 차의 뒤쪽 방향이에요. 착륙을 할 거면은 제 뒤쪽으로 내려갔던 것 같은데 제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비행장이 아닌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든 거죠. 포항 경주공항. 네. 거기를 군사랑 저 민간 비행기 같이 운영을 쓰는데 그 다음에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연기 난 게 그 비행장은 아니더라고요. 네, 이어서 대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나란히 사전투표를 한 뒤 막바지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네, 각 후보 유세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강남권에서 유세에 나섰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서울 송파구 잠실 야구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정현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문화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준엽 기자, 이재명 후보의 유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유세장엔 파란 옷을 입고 파란 풍선을 든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운동도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지지자들 열기는 뜨거운데 이재명 후보도 잠시 뒤 제 뒤편에 있는 연단에 올라 유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이곳에서 강동의 GTX D 노선 추진과 송파의 K 콘텐츠 중심지 육성 등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뒤이어선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역 광장에서 서초 강남 구민들에게, 관악구 관악으뜸공원에서 관악 동작 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강남 3구와 강동구는 모두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던 곳인데요. 이 후보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을 밝히는 서울의 중심지이자 업무복합 문화지대인 서울 강남권을 K경제 주역으로 도약시킬 청사진을 내놓으며 표심에 호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또 오전엔 대표적인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20대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냈습니다. 투표를 마친 뒤 내란 사태도 국민의 투표 참여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다면서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되돌아갈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청년들과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결과를 빚어낸 내란 세력은 엄중하게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주권 행사는 결국 투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이 후보는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했는데 사회 공익에 기여하지 않으면 기업이 존중받지 못하고 존립하지도 못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다며 세계적인 ESG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인천과 경기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앞서 오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지금은 본격적인 유세 시작 전 사전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후보는 도착 전인데 보시다시피 광장을 지지자들이 삼삼오오 채우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김문수 후보는 인천과 경기로 향했습니다. 오전 딸 김동주 씨와 함께 인천 계양구에서 직접 사전투표에도 참여했는데요. 인천 계양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역구기도 합니다.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중 이 후보 지역구부터 공략해 골든크로스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란 게 김 후보 캠프 설명입니다. 김 후보도 이 후보와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충분히 앞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3년 전부터 출발해가지고 한 번 했고, 저는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고, 마지막 추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는 저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도 오전 인천 메가더 장군 동상을 참배하곤 이재명 후보의 미군 점령군 발언과 대북 송금 의혹을 고리로 이 후보 안보관을 저격했고요. 오후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여겨지는 경기권 유세에선 GTX나 평택 반도체 단지 유치 등 업적을 거론하며 유능함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막판 반이재명 정서를 최대로 끌어올리며 표심 결집에 주력하는 동시에 대선 때마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며 막판 역전을 만드는 데 사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전투표 첫날 각 후보의 유세 현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네, 이준엽, 박정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각 당의 주요 후보들 일제히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하면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보수 진영 단일화는 끝내 무산된 가운데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발언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결국 무산됐다고요. 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단일화 무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완주를 선택한 이준석 후보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투표장에서 유권자 선택에 따른 단일화가 이뤄질 거라고 본다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 공약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수용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요 후보들 모두 오늘 오전에 사전투표를 마쳤는데요. 오후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20대 유권자들과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청년 표심을 공략한 건데 이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엔 서울 강동과 송파, 서초, 관악구 등을 돌며 이틀 연속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투표하며 이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처럼 남은 기간 역전을 이뤄내겠다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투표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투표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후보는 오후 내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을 돌며 중도층 표심을 공략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동탄에서 당선됐던 동탄의 기적을 언급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 중에서 동탄의 기적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이준석 후보는 고려대와 종로 3가 포장마차 거리 등을 찾아 주요 지지층인 2030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인근 마을회관에서 가장 먼저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권 후보는 투표 뒤 대형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을 찾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주문했습니다. 네, 이제 닷새 뒤면 대선 본 투표일인데요.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전략도 전해주시죠. 민주당은 이번 선거는 내란 심판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선거란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중도층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일강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캠프 내부에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당선대위는 사전투표가 평일인 오늘과 내일 진행돼 주요 지지층의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준석 후보 단일화 무산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다시 김 후보를 중심으로 분위기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선거 종료일까지 귀가하지 않고 전국을 도는 90시간 외박 유세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3자 구도가 현실화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이재명 대 김문수 양강 구도로 보고 지지층 결집에 더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이를 위해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승리한다는 사표 심리를 부각하며 반 이재명 세력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수면 시간을 최소화한 무방 유세로 유권자들과의 최대한 접촉면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김문수도 싫다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이 사표 심리를 부각하는 건 퇴행적인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제 TV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했던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가 토론 방송 때 했던 발언은 이 후보의 창작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댓글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이 후보 발언이 허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 앞에 아들 문제를 사과했다며 과거 문제를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선거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이준석 후보 발언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과 국가 운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워낙 심한 음담패설이라 순화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단계적 검증을 위한 질문이었다면서 질문 어디에 혐오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 장남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민주당 주장대로 댓글이 남성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 가족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국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검증이란 명목으로 폭력과 막말을 전시하는 이준석의 나라는 보고 싶지 않다며 내란에 이어 혐오도 퇴출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제 닷새 남은 대선 전국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각 당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장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세 후보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가급적이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본투표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해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주권 행사는 결국 투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저 딸하고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저도 전에 사전투표 했지만 딸하고 이렇게 같이 한 적은 처음입니다. 네. 사전투표를 다 안 해버리면 그거는 그만큼 이 제도를 개선하고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찬성하는데 만약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먼저 투표를 한 겁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 중에서 동탄의 기적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동탄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의 이름을 알린 가장 정치 변화의 그런 열정을 보여준 선거구였고, 저는 동탄 20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열망을 담아서 이번에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젊음의 상징 서울 신촌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딸과 함께 인천 상륙 작전을 외쳤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지역구인 동탄에서 투표했는데요. 이렇게 사전 투표 장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하고 지금 시점에서 이 투표율을 높이고 지지율을 더 확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역을 선택한 거로 보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신촌으로 갔습니다. 젊은 층이 많은 곳이죠. 이번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을 막고 또 탄핵을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20, 30대 젊은 층의 참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소위 야광봉을 들고 만들어낸 빛의 혁명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젊은 층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처럼 투표로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자 이런 메시지를 젊은 층이 많은 신촌에 가서 하신 거고요. 뭐 나머지 후보들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의 이제 1대1 구도다. 이제 뭐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신이 이재명 후보와 맞설 후보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 장소로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를 찾은 것 같고요. 뭐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동탄 모델, 동탄에서의 본인의 승리가 이번 대선에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 후보가 지금 시점에서 조금 부족한 득표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제 오늘의 사전 투표지를 택한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인천 상륙 작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전 투표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를 하고 또 사전 투표를 독려한 데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지금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지지층 결집은 사실은 이제 이준석 후보를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연후에 이제 중도층의 표심이 좀 움직이게 되면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인천하고 경기는 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졌던 곳이에요. 크게 지지는 않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천 옆이 부천이기 때문에 부천에서 3선을 했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과거를 소환만 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지역인 것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에서 졌지만 도지사를 2번 역임했던 곳이기 때문에 도지사로서의 여러 가지 실적들을 떠올리게 되면 사실 표심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지난 대선 때 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번엔 이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보고,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도 이준석 후보를 염두 안 해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30에 대해서 약간의 두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식한 전략적 행보다라고 보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1위 지역이 동탄에서 본인이 1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탄에서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본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1위를 해야 돼서 그 수성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사전 투표 폐지를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떨쳐버리자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경선 단계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대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도적인 장치로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보고, 만약에 본인이 아직까지 그 의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부정선거가
이번 중앙선관위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또 취했습니다. 뭐 CCTV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몇 가지 하여튼 사전 관외 투표에 관련돼서 그간에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실제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나서달라는 것이고 저희가 사전 투표라고 법문에는 있지만 실제는 분할 투표거든요. 거의 전체 투표율의 절반 정도가 사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전 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다. 그것 때문에 만약 사전 투표에 내 지지층이 임하지 않게 되면 그것처럼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현실적인 고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또 각 당에서는 자당이 더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긴 한데 오후 4시 기준으로 지금 15.7%의 사전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뭐 일단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투표장의 열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이제 선거 관계자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의 적극적인 참여 열기가 또 확실히 확인되고 있고요. 그때 심정, 그러니까 이 투표, 사전 투표에 나서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 표현하는 여러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데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뭐 대선이든 어떤 선거든 또 유권자들은 이제 가서 본인이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투표를 그냥 찍는 것인데 이번 투표에서는 손이 떨린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까지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또 경제도 안정이 다소 회복되고 또 성장하고 이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게 그 열기가 사전투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뭐 민주당에게는 고무적인 상황인 건 분명한데요. 어쨌든 대선은 양 진영의 또 결집이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도 보면 실제 보수층의 사전 지지 그 투표율도 꽤 높았습니다.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6월 3일까지 지금의 이런 분위기를 하나하나 모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저희가 잠시 후에 경북 포항에 추락한 해군 초계기 소식을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취재 기자가 현장에 도착한 것 같은데요. 취재 기자가 연결되면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습니까? 네, 이윤재 기자. 네, 이윤재입니다. 경북 포항시에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경북 포항 동해면 초계기 추락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게 언제쯤이죠? 네, 처음 신고가 접수된 건 지금부터 2시간쯤 전인 오후 1시 50분쯤입니다. 지금 제 뒤를 보면 소방과 군이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완전히 불에 타버린 초계기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 많은 군과 또 소방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추락하면서 일어난 불이 옮겨붙은 컨테이너의 모습도 자세히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추락한 비행기는 해군 해상 초계기로 확인됐고 탑승 인원은 모두 4명입니다. 군은 추락한 해군 초계기가 오후 1시 43분쯤 훈련을 위해 포항 기지에서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륙 후 7분 만에 사고가 난 건데 아직 사고 경위나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장 상황을 보면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YTN으로 접수된 제보를 보면 초계기가 도로 위로 낮게 스치듯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낮게 날아간 초계기가 추락한 곳은 포항 경주공항 주변 야산입니다. 주변에 아파트를 비롯해 민간 시설이 있지만 야산에 추락하면서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은 인력 40여 명과 헬기 2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지금은 보이는 것처럼 불길이 모두 진화된 상황입니다. 사고 비행기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서 개발한 대잠 초계기 P3C 기종으로 1995년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참모 차장을 주관으로 사고 대책본부를 만들어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해군은 잠시 뒤에 이곳 현장 주변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곧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경북 포항공항 인근 야산에 해군 초계기가 추락한 소식 현장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시신 일부를 수습했다는 속보도 보도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포항공항 인근 야산에 해군 초계기가 추락한 건 오늘 낮 1시 50분쯤이고요. 네, 탑승 인원이 4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신 일부가 수습됐다는 보도도 있지만 지금 정확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추가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토론에서 한 발언을 놓고 정치권이 연일 시끄러운데요. 이준석 후보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대선 주자들의 입장까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 3천만 원 정도의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하여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이준석 후보가 개탄스럽습니다. 당사자는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지난해 최종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진 것입니다. 대선을 5일 앞둔 시점에 과거 문제를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별로 제가 주목하지 않고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하도 할 말이 많아서 아들에게까지는 전에 한번 본 적은 있는데. 네, 이준석 후보가 TV토론 발언 15시간 만인 어제 오후에 심심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오늘 아침 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굴복하지 않겠다. 강경 대응 입장을 재차 확인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준석 후보가 그 TV토론 과정에서 뭐 적나라한 표현을 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죠. 거기에 대해서는 인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사과를 했고 그 사과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준석 후보가 오늘 새로운 얘기를 한 부분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 측에다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법원을 통해서 확인된 건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는 김혜경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여러 차례 그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4차례 정도가 했단 말이죠. 근데 유독 이번 그 대선에서는 많이 앞선다고 판단하셨는지 몰라도 사과에 되게 인색하다는 거죠. 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그 표현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 그건 이준석 후보가 책임질 문제이고 그다음에 인용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그 정도면 원문을 그 얘기했던 글이나 아니면 그 말에 대해서는 더욱더 참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국민적 정서에 상당히 반하는 취지의 글이나 이 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입장 표명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원문에 대한 입장 표명 안 하고 인용한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준석 후보를 비난하는 것도 그 비난하고 그다음에 애당초에 후보자 주변에서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촉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현장을 연결했었는데요. 경북 포항 해군 초계기 추락 현장에서 시신 3구가 수습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탑승자가 4명이었고 생존자를 찾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3명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해군 항공기가 경북 포항공항 인근 야산에 추락을 했고요. 탑승 인원이 총 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시신 3구가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사고 군용기는 오늘 오후 1시 43분쯤에 훈련차 포항기 중에서 이륙했고요. 당시 승무원 4명이 탑승을 했었는데요.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네,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토론회 발언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허위 사실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인데 조승래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면 이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죗값을 치른 셈이다. 그러면서 또 허위 사실로 이준석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느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까요? 저 사건은 이미 한참 전에 종결된 사건이고요.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사과를 했죠. 지금 윤 변호사님 뭐 사과에 인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과거의 그 불행한 가족사와 관련해서도 요새 토론 때마다 언급합니다. 그 잔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덕의 소치라고 계속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벌써 십수년 전의 일들 그리고 몇 년 전의 아들의 문제까지 얼마나 어떻게 더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좋은 소재라는 거는 인정하겠지만 가족의 문제를 이렇게 끌고 와서 하는 게 후보의 검증이라는 이 명분뿐이지 실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네거티브라고 보여지고요. 아들의 문제 역시 우리나라가 뭐 연좌제 있는 국가입니까? 본인이 500만 원을 강조한 것도 약식 명령이 확정됐고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은 겁니다. 아들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수차례 사과를 한 거고요.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하다는 것은 뭐냐면 저 사실 그러니까 저런 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나와서 했던 표현, 사실의 내용이 실제 그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적시했던 내용과 다르고 그것을 교묘하게 가공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연상시키기 위한 준비된 혐오적 발언이었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발을 했다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걸 사과로 받아들이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오늘 기자회견 또 긴급 기자회견 명목으로 해서 그 표현에 혐오가 어디 있냐고 또 되묻고 있습니다. 2차 피해입니다. 2차 가해입니다. 그 표현은 다시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그 자체로 혐오적 표현입니다. 혐오의 의미를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모든 언어와 어떤 정치적 수사를 갈라치기, 혐오 이런 방식으로 써오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너무 무뎌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여론을 좀 보십시오. 이걸 이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물을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유세장에 나가서 유권자들이 그걸 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혐오가 없었다고요? 정말 모르면서 그런 것은 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맞대응을 하는 것이 그나마 그 발언이 초래한 지금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 방식이라고 택했나 본데 이제 갈수록 국민들은 이러한 이준석 후보의 행태를 보면서 40대의 노예한 정치인의 정치적 내리막길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가 혐오스러운 단어를 입에 올린 것 자체는 부적절했다. 이건 두 분 모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을 어제 공개를 한 건가요? 공개가 됐죠. 국회에서 아마 입수해서 공개를 한 것 같은데요. 약식 명령으로 청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상습 도박 혐의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다는 부분인데 약간 3년에 걸쳐서 707회 정도를 했는데 전체적인 들어간 돈이 한 2억 3천 정도 된다는 거죠.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횟수에 대해서 도박을 했기 때문에 상습으로 의유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상습임에도 불구하고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구공판하지 않고 이것을 철저한 수사다라고 그 개념 정의한 조승래 수석 대변인의 말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따로 거기 보면 4번에 걸쳐서 매우 부적절한 단어적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인데 이런 것들이 밝혀진 거는 명확히 그
네이밍이 밝혀진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입장을 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전 대선에서 있었던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사과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도박 위주의 사과였고 예. 부적절한 말들에 대해서는 뭉뚱거려서 사과가 됐던 부분이고 특히나 그 당시에 제 기억에 권인숙 무슨 성평등 추진단장의 이분은 그 부적절한 그 말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데 평범하다는 평가까지 해요. 그러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말들이 그냥 조금 부적절한 정도였구나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저는 부적절한 인용을 토대로 해서 그게 상당히 인용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극단적인 표현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거고 물론 그 정확한 그 단어는 좀 다른 건 맞아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으로 상징되는 정도의 단어는 없었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은 다른 건 맞지만 어쨌든 표현의 수위나 정도가 그에 버금간다. 따라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입장 표명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더군다나 이게 연좌제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연좌제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희 공직선거법상에 후보자의 직계 좀비 속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재산이나 학력, 행위 등에 대해서도 그 허위 사실 얘기하면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다 검증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검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때 허위를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법에도 규정한 거죠. 따라서 연재자라는 의미로 비판을 넘어서기에는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장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우상호 선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의 이번 발언이 오랜 시간 동안 꼬리표가 될 거란 주장도 했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재사 부의원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에 자살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재명 후보를 궁지에 몰려다가 본인이 궁지에 몰린 그런 사안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뿐만 아니라 이 발언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준석 후보에게 꼬리표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남을 찌르려다 자기가 찔리는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의 그러한 발언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TV토론 검증 과정에서 나왔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비판을 하기 전에 먼저 그런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이준석 후보만을 비판하는 것은 전 위선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싶었던 이준석 후보의 마음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 이준석 후보는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이런 취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달을 가르치는데 가운데 손가락 중지를 치켜 세워서 달을 봐라 이렇게 하니까 가운데 손가락을 딱 높이 들어가지고 달을 보세요 하니까 달은 보이지 않고 가운데 손가락을 든 이준석 후보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이준석 후보의 자책골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인생의 긴 꼬리표가 될 거란 이야기도 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건 뭐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흠집 정도가 아니라 이준석의 정치는 끝났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거죠. 이 장면은 사실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시청률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한 시청하는 전체 이 국민들을 봤을 때 한 1,000만 명 정도 가까이 보셨을 겁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 앞뒤에 관계된 어떤 정치적 맥락과 의미를 다 차치하고 그 표현 자체로 전 국민이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낀 발언입니다. 전 국민적 혐오 발언이죠.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까지도 끌고 와서 한다는 것에 치를 떨 정도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오늘 같은 방어, 그러니까 이 말로써 실제 하고자 하는 건 이재명 후보의 검증이었다.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를 그런 방식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이게 전혀 공감대를 얻을 수 없고요.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치명적 오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문제는 뭐 지금 그 국민의힘 측에서 또 일부 두둔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이 아니냐. 그러면서 잘 나가봐야 이제 양비론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들이 느낀 그 혐오감, 불쾌감을 생각하면 이 얘기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를 같이 묶어서 비판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딱 두 가지죠. 이 부분하고 정치 테러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방탄유리라든가 방탄복을 입고 지금까지 유세를 해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조롱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되어왔습니다. 적어도 이번 대선이 치열하게 그 경쟁하고 있는 구도는 맞고 그만큼 이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인 건 분명하지만 정치 테러에 대한 반대, 혐오적 발언에 대한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나 다른 어떤 조건을 붙이지 말고 국민의힘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이 두둔한다고 평가하시는 건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국민의힘이 네, 잠시만요. 저희가 해군 초계기 추락 현장을 잠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브리핑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해군 사고대책본부 반장 준장 조영상입니다. 지금부터 현장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시 43분경 이착륙 훈련 중 포항기지를 이륙한 해군 해상초계기 이 원인 미상의 이유로 13시 49분경 기지 인근에 추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민간 인적 피해는 없으며 탑승 승무원 4명 중 2구의 시신을 확인하여 수습 준비 중입니다. 추가 2명은 수색 중에 있고 수습된 시신은 포항병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해군은 참모차장을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 등을 확인 중이며 해상초계기에 대한 비행준단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륙 시간이랑 추락 추정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륙 시간은 13시 43분경이고 추락한 시간은 13시 49분경입니다. 계급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소령과 대위 그리고 하사 계급만 말씀해 주시면 예, 소령 등 4명입니다. 병사도 있나요? 병사는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장교 2명, 부사관 2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륙 지점이 포항에서 제주 본부로 간 비행이랬는지 포항 기지에서 계속 훈련 중인 비행기 훈련이라는 거. 포항에서 훈련 중이었습니다. 조종사가 소령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민간 피해 줄이기 위해서 조금 이제 이 주위에서 맴돌다가 추락했다는데 그건 확인돼 봐 있습니까? 교신 내용으로요. 지금 현재 그 사고 조사 원인이라는 부분들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최초 추락 인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교신이 따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고기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원들이 수습 중에 있고 그 부분들은 확인한 후에 추후 브리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3입니까? P3C입니까? 기종이 P3CK입니다. P3CK가 비행기 차이가 뭡니까? C하고 어떤 기종인지 잠깐 설명 좀 P3C와 해주시죠. P3CK는 같은 기종인데 그 P3CK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도입된 항공기입니다.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들이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비행기입니까? 이 항공기는 그 전투기처럼 그러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럼 자력 탈출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이제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젝션 하는 그 제트기와 같은 이젝션 시스템은 없습니다. P3CK가 지금 현재 해군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대략적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P3CK는 총 8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고 포함이요? 예, 사고 항공기 포함해서 8대가 운영 중이고 포항과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항공기도 2010년에 도입된 건가요? 맞습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조사나 이런 부분도 계획만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부분들은 추후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지속적인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기상 상황이 좀 어땠는지? 현재까지 기상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직책이랑 계급 성명만 말씀해 주시죠. 거기다. 네. 경북 포항공항 사고 인근 대책본부 야산에 반장 추락한 준장 해군 초계기와 관련한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원인 미상의 이유로 오후 1시 39분쯤에 기지 인근에서 추락을 했고요. 탑승자 4명 가운데 2명의 시신이 수습이 됐고 남은 2명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륙한 건 1시 43분경, 추락한 시각은 1시 49분입니다.
당시 탑승자는 소령과 대위 등 4명으로 병사는 없었고요. 초계기의 조종사 계급은 소령이라고 전해왔습니다. 현재 블랙박스 여부는 확인 후고요. 네, 확인이 되면 추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락 초계기는 P-3CK 기종이고 201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추락한 초계기는 제트기 같은 비상 탈출 장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락 초계기와 같은 기종은 사고기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8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3구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정확히 확인된 바로는 탑승자 4명 가운데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은 2명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브리핑을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는 결국 무산됐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몇 시간 앞둔 어젯밤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담판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단일화 마지막 시연이었던 어제 김문수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조용한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는데 전혀 조용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만남을 시도하기 위해 국회로 향했던 겁니다. 사전 투표 개시를 6시간 정도 앞두고 막판 단일화 협상을 하려 한 겁니다. 어제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친 뒤 KTX를 이용해 서울로 왔고 이준석 의원이 의원회관 사무실 또는 천하람 사무실에서 회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아침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단일화 안 합니다. 예. 저는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사실 모릅니다. 예. 네,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단일화 무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만 투표장에서 유권자 선택에 따른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본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김문수 후보는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는 마지막까지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로 뭉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토론회 발언 이슈도 있었고 이준석 후보의 마음이 좀 변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젯밤 사이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우선 그 변호사님 하신 말씀 관련해서 사실 국내심이 양비론을 필 수밖에 없는 사안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뭐 공중파 많은 국민들이 신청하는 사이에 그렇게 직접 원용하는 건 잘못됐죠. 그런데 그 원발언 그런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있는 분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이게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상당 부분 허위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를 저희가 탓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당연한 입장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단일화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승리에 다가가는 방정식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단일화는 양측이 맞아야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인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판세 또는 현재 선거 갖는 의미, 물론 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적 비판의 점도 있지만 실제 계엄 상황에 오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 운영 과정을 보면 상당히 국민적 비판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심지어는 국민적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동반 퇴진 이런 논도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 양자 심판 이런 국민 여론을 감안해 본다면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도 지금 입장을 떠나서 변화의 여지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좀 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변화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문수, 이준석의 단일화를 확신한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사퇴할 거라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두구육하려다가 또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예요? 뭐 단일화 가능성이 제로가 됐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지금 유기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까지 단일화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성동 대표가 오늘 뭐 사실상 끝났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는 끝까지 시도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도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과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화답을 하는 겁니다, 사실. 물론 이게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는 비춰지지는 않지만 단일화가 무산된 시점이라면 2위 후보든 3위 후보든 이 각자의 후보 본인의 득표를 높이기 위해서 다소 날선 비판이 나올 만도 한데 여전히 이 두 후보 간에는 뭔가 여지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의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이유는 이 단일화 자체의 어떤 의미 때문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선택지가 자꾸 좁아지고 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10% 정도를 넘어서는 득표율로 향후 보수 개혁의 어떤 뭐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한 것이 지금 하나하나 깨지는 데다가 그저께 토론 발언 이후에 전체적인 국민적 평가에서 상당히 입지가 약화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지막 잡을 수 있는 카드가 뭐냐? 국민의힘이 당권이라든가 이후에 보수 개편 과정에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여전히 받을 만한 카드, 매력적인 카드라는 생각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 가능성을 이재명 후보가 보고 계신 거죠. 예.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또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 탓하지 말고 이준석 탓도 하지 말라며 이건 너희들이 잘못 선택한 탓이다. 한 사람은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쫓아냈고 또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두 번의 사기 경선으로 밀어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굴 탓하지 말고 다가올 아이스에이지 빙하기에 대비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용케도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의미일지 한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홍준표 전 시장 최대한 메시지를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또 이런 글을 올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복합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뭉쳐서 이 투표에 나서서 사실은 이제 빙하기라는 것이 좋은 의미의 빙하기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아마 정치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애들러 한 표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로 단합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고 또 지지층도 투표장에 나가서 한 표를 행사해 달라는 취지를 돌려서 말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저게 쓰여 있는 뭐 사기 경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정치라는 것은 이기고 짐에 있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어떤 개인적인 소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나머지 저 부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게임을 했었잖아요. 저도 거기에 뭐 상황시대 해봤지만 어쨌든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어렵더라. 그러나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좀 뭉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준 게 아닌가. 채찍을 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빙하기가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이 메시지 어떤 의미로 보세요? 가장 또 떨어져서 보시니까 이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와이 특사단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가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듣고 왔다고 했지만 이미 떠난 이 홍준표 전 시장의 입장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수는 스스로 자멸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빙하기가 뭐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됐을 때 정치 보복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곧바로 그날 당일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탄핵 트라우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뭐냐면 박근혜 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보수가 분열한 것으로 스스로가 자멸했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친윤 중심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는 이런 시도까지 있고 실제 보수가 갈피를 못 잡고 국민 정서하고는 완전히 뒤떨어져서 이번 대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후에 어떤 이 예측을 하자면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보는 바와 같이 빙하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뭐 보수개혁과 혁신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겠느냐. 그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럴 겁니다. 지금은 어찌어찌 해서 6월 3일까지 대선을 치르는 상황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내부에 쌓여있는 어떤 갈등 요소들이 일거에 분출될 때 이게 과연 새로운 어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에너지로 결집될 수 있을 것이냐.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국민의힘을 가장 잘 아는 홍준표 시장이 먼저 짚어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후보들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가장 힘들었고 후회되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시절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어릴 때 제가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어떤 이유로? 일단 이제 장애가 생겼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성장판을 다쳐가지고 미래도 암울함.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가족들하고 싸운 거지. 그게 또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받았죠. 네,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고문받을 때. 고문이요? 고문이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부터 두들 펴는 거예요. 가자마자 이제 심상정 이런 사람 찾아내라. 이제. 나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 안 하니까 이제 전기고문, 물고문 이런 걸 막 하는데 86년에 잡혀가서 88년 올림픽 끝나고 나왔거든요. 그럼 2년 넘게 계셨네요. 네. 풀리는 게 또 있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준석 후보는 당대표에서 물러났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쓰고 제가 나보다 더 잘 살아서 신경 안 쓰고 한 2년 진짜 방황했거든요. 잘 나가는데 쫓아내가지고 우리나라는 보수 진영에는 왕당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왕을 우선시한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가 대들면 안 되지 이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게임 많이 했죠. 집에서? 아.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즐거운 모습도 한번 볼까요? 모아보겠습니다. 그 가발 한번 써봅시다. 아, 진짜요? 마지막 키스는? 키스는 뭐 요즘도 매일 하지, 뽀뽀. 운동권 노래 중에. 그 바닥 쏟아신 거 아니에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작년에 국회의원 됐을 때. 첫 국회의원 당선인데. 네, 이렇게 대선 막판 후보들이 유튜브 등에 출연하면서 친근감과 매력을 발산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김문수 후보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예전에 고문을 당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또 심상정 후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그때의 시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후보가 가장 힘들었던 것도 그 시기들은 다 공감이 돼요. 그런데 약간 차이는 있죠. 김문수 후보는 이제 시대적 아픔을 같이 했던 그 과정에서 입었던 상처가 제일 힘들었다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개인사나 가정사에서 힘들었던 그게 기억에 남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준석 후보는 이제 정치 과정에서 힘들었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정치력이 부족해서 힘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핍박받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 세 분의 그 힘들었던 부분을 소외하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득표의 포인트가 아닐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할지 유권자분들이. 그래서 저 부분이 이제 그냥 웃고 넘어가고 공감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유권자들이 가만히 반추해 보면 본인의 이 지난 그 인생사와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저 공감 가는 분께 어떤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시절이 힘들었다 그러면서 가족과 싸운 게 가장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가장 본심에 있는 속마음을 잘 표현하신 것 같고요. 뭐 여러 차례 하신 얘기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 소년공이라는 게 아마 14살 때였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뭐 그런 것이
또 그 시대에도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린 나이에 소년공이 돼서 생계를 책임지고 또 그 과정에서 장애를 입었고요. 그걸로 인한 또 컴플렉스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말도 하고 이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버텨낸 삶이다 보니 또 그 이후에 성장에서는 또 성남시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분쟁이 또 생겼습니다. 그 역시 씻을 수 없는 상처죠. 그게 제일 힘든 시절이었다는 부분, 인간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이 호불호를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 이렇게 이 우리 현대사에서 한 살아온 삶의 모습, 그걸 또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성취해 가는 과정, 또 그 안에 스며 있는 또 여러 가지 아픔, 이 자체가 국민들이 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굳이 정치형으로 끌어와서 그 다툼이 어떻게 생긴 거고 그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고 이렇게 비판할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살아온 삶을 존중해 줄 필요도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과거 노동운동 또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 사회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은 존중받고 인정할 만하죠. 다만 이 시점에서 그와는 정 또 다른 길을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삶을 지금의 삶으로 그대로 연결해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후보들이 일종의 예능 프로에 출연하면서 유권자들의 공감도 얻고 인간미가 느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해프닝을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SNS에 숫자 2가 적힌 빨강 의상 사진을 올렸다가 황급히 삭제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화면을 좀 보시죠. 네, 해당 점퍼에는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숫자 2가 커다랗게 적혀 있어서 카리나가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나타난 것 아니냐 갑론을박이 일었죠. 카리나는 팬 소통 앱에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오해라고 해명했고요. 소속사 역시 아티스트 뜻이 왜곡돼 특정 의도로 소비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해명에도 원하지 않는 정치색을 덧대는 게 지나치다는 평가와 대중에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민감한 시기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분의 생각을 짧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하나의 해프닝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만약에 본인이 원했던 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지만 내가 원했던 것이다 그러면 굳이 저 부분도 즐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실제 시국 행사에 마이크를 들고 또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때는 이게 진영을 나눠서 서로 공격들을 했는데 연예인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시국에 대한 생각 또는 뭐 어떤 정당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은 표현한다고 해서 특별히 비판받을 내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카리나가 워낙 요즘 가장 핫한 연예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또 갑론을박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카리나 씨 본인이나 기획사에서는 이제 깜짝 놀랐겠죠. 근데 저도 뭐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것을 통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으면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계속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연예인들이나 이 사회에서 주목받는 분들의 어떤 정치적 입장 표현이 이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회가 아닌 것이 정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이 실수이든 아니면 의도했든 저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수습해야 되고 불안해하고 이런 이 사회가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연예인에게 특별한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현장 연결해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 구로 구민회관입니다. 네,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사전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갓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투표에 나선 시민, 또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잠깐 나온 시민 등 여러 유권자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20대도 정치에 관심이 많아져야 된다 생각해서 투표했습니다.
이제 당일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어차피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산책할 겸 나와가지고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21대 대선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투표율은 오후 4시 기준 15.72%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 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이고 지난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 14.11%와 비교하면 1.6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SNS를 통해 개인 도장을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는 등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나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되고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 투표소 현장에 경찰이 배치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경찰과 협조해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구로 구민회관 사전투표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 관세 발효를 막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한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은 무효라면서 문제가 된 관세는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네, 차기 우리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해결해야 할 굵직한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에는 리더십 부재로 속도를 내지 못한 한미 관세 협상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협상 내용, 시점과 관련해서 주요 후보가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과연 7월 8일이라는 협상 시한 내에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산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걸 반드시 100% 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바로 정상회담을 개최를 해서 7월 8일 관세가 유예되는 것이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 우방국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전망입니다. 새 행정부 조각 등 국내 정치 일정과 미국 측 상황을 조율해봐야 하지만 이르면 7월 중순이 유력한 상황. 8월로 넘어가면 한미가 공히 휴가철에 접어드는 데다 하루라도 빨리 한미 정상이 만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미가 합의한 협상 시한은 7월 8일. 만약 7월 중순에라도 한미 정상이 손을 맞잡고 빅딜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시한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일이 촉박해 빅딜에 이르지 못한다면 일단 일부 사안이라도 타결 지은 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계기 한미 정상회담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관세 면제나 유예를 받아내면서 우리 산업은 지킬 수 있는지가 관건. 미국은 일단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핵심으로 꼽고 있는 만큼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대미 수출 흑자 규모를 줄이고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노력을 강조하면서 조선이나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좀 취사 선택을 해서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지켜야 할 핵심 이익을 잘 나눈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또 저희가 지켜낼 건 지켜내면서 그간 수차례의 고위급 접촉과 2차례에 걸친 기술 협의를 통해 미국 측 요구사항을 파악한 협상 실무진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지침을 받아 세부 협상안을 만든 뒤 미국 측과 추가 접촉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국익 최대화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관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산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유학생을 콕 집어 비자 취소를 시작하겠다며 표적 공세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이념과 안보를 구실로 한 정치적 차별이라고 비난하며 외교적으로 항의했는데요. 중국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미국에서 나온 중국인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직접 성명을 내고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관련 있거나 중요 분야의 연구자도 포함하겠다며 잠재적 스파이 행위를 겨냥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해외 미국 공관에 신규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유학생 등록 금지령을 내렸다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상호 관세에 이어 유학생 제한 조치까지 법정 공방에 휘말리자 반중 정서를 자극하려는 측면도 엿보입니다. 네,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나섰다고요? 네, 중국 당국은 조금 전 외교부 브리핑에서 미국 측에 교섭을 제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항의했을 때 나오는 외교적 표현입니다. 이념과 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 비자를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미국이 표방해온 자유와 개방은 거짓말이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맞대응 보복 조치를 내놓는 대신 미국 내부 반발을 지켜보면서 여론전을 펴는 모습인데요. 실제 작년 기준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수는 27만여 명으로 전체의 25%에 달합니다. 미국 대학들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한데요. 반면 중국 내 미국 유학생 수는 제로 코로나 3년 방역 통제 기간 1000명 미만으로 쪼그라든 상태라 맞추방에 나서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경북 포항에서 해군 초계기가 추락했습니다. 네, 사고 당시 비행기에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포항시 동해면 초계기 추락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 개요 정리해 주시죠. 네,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1시 49분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현장이 바로 추락 사고 현장인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들여다보면 군과 소방 또 경찰이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고 초계기에서 확인된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초계기가 추락하면서 불이 일어났는데 주변을 보면 나무가 모두 불에 탄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컨테이너도 완전히 불에 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락한 비행기는 해군 해상 초계기고 탑승 인원은 모두 4명입니다. 해군은 사고 항공기가 오후 1시 43분쯤 훈련을 위해 포항 기지에서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륙 후에 6분 만에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사고기에는 4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는 2명이 숨졌습니다. 추락한 동체 주변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사고 충격으로 훼손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순간은 아찔했습니다. 저희 YTN으로 접수된 제보 영상을 보면 초계기가 도로 위로 낮게 스치듯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게 날아간 초계기가 추락한 곳은 포항 경주공항 주변 야산입니다. 주변에 아파트를 비롯해 민간 시설이 있지만 야산에 추락하면서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은 인력 40여 명과 헬기 2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서 개발한 대잠 초계기 P3CK 기종으로 1995년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0년에 해군이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은 참모차장 주관으로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시 초계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한 것을 정치 공방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한 의혹을 말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여성단체는 이준석 후보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원본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순화해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 3천만 원 정도의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네, 논란이 된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관련 발언.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을 인용을 한 거고 그나마도 자신은 순화해서 쓴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근데 아마 이제 물으려는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정도의 발언은 여성 혐오 발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했던 발언이 아니고 이제 제3자가 했던 발언인데 저도 뭐 그때 TV 토론을 봤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지칭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게 누굴 얘기하는 건지 저도 그 당시에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저거 자체 가지고 어떤 혐오 발언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TV 토론 끝난 다음에 이게 이재명 후보 이제 아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어떤 이제 이준석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이랄지 진보 측에 여성 혐오와 관련해서 어떤 유선적인 면 이제 그런 걸 드러내야겠다고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어휘 선택을 좀 잘못했다.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제3자가 했던 이 얘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발언에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상당히 우리가 불편할 수 있는 거북한 이제 그런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TV 토론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냐? 그다음에 또 이제 TV 토론 자체가 이제 전 국민이 보잖아요. 특히 또 어린 뭐 청소년들, 아동들도 보는데 그런 용어를 쓴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건 일종의 하나의 이제 언어 폭력이다. 이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놓고서 그런 공방을 주고받은 걸 넘어서 이제 고발까지 법적인 행동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성단체가 고발을 했다고요? 이 여성단체가 이제 고발하는 건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여성 혐오를 부추기고 여성 폭력적이다, 그리고 성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법적인 것 자체는 일반적인 어떤 형사처벌이 할지 특별법 성범죄와 관련된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토론 과정에서 일어난 거고 토론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자기가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남자가 어떻게 했을 때 이건 여성 혐오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자체는 뭐 어떤 뭐 비방이랄지 아니면 모욕이랄지 이런 건 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만약에 여성을 비하하고 폭력적이라고 한다면 여성 전체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사실 이제 명예훼손이랄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고의성이란 것은 어떤 성적으로 이제 비하한다랄지 이제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성적 비하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어떤 언어 자체는 말 자체는 형사상 죄는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이게 명예훼손이랄지 모욕죄가 되려고 하면 특정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여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특정되지 않는 것이죠. 또 여성 중에서도 저 말을 듣는 측에서는 저걸 굉장히 성적 수치심, 혐오감 있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뭐 그 정도는 괜찮다 느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죄에 있어서는 이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성적 비하, 수치심 일으키는 일을 말을 했을 때
모욕죄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준석 후보 측에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잖아요.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경 대응을 예고했어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대선 토론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공익자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 측의 인사들의 어떤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물으려는 이제 의도였다 이렇게 본인은 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고발에 들어오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사실 그 언어 폭력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고소가 막 들어오니까 여기에 이제 대응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법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또 언행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은 이제 충분히 받을 소지가 있지만 이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어떤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를 고발하고 이제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 불같이 이게 타오르니까 이 부분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이제 법적으로 뭐 무고죄랄지 이런 걸로 이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쪽에서 이제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아요. 단지 이준석 후보의 말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또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니까 뭐 시민단체랄지 뭐 민주당에서 고소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고 또 이거에서 무고로 이준석 후보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좀 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치적인 공방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래서 어제 오늘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이준석 후보가 개탄스럽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불거진 일로 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국민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거짓말과 망언으로 선거판을 오염시키는 이준석 후보를 어제 고발했고 김문수 후보 선대위 관계자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위 사실까지 공표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선대위 관계자들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조승래 수석 대변인 말을 보면은 지금 민주당도 일단 고발에 나섰어요. 근데 이번 대선을 보면 참 우려할 대목이 많아요. 일단 무조건 고소 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민주당이 고소 고발을 하는 내용, 국민의힘이 고소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사실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걸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자기 후보에 대한 공격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고소 고발을 지금 일삼고 있다 봐요. 지금 엄청나게 민주당도 국민의힘 쪽, 국민의힘도 민주당 쪽 막 고소 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죄가 될 만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 관련돼서 민주당이 고발한다고 하지만 뭘 고발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고 TV 토론 내용도 사실 TV 토론은 부적절하고 비판받아 마땅은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뭐 후보에 대한 비방죄다, 허위 사실 공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 자체는 구속 요건에 전혀 이제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너무 이제 고소고발이 좀 난무하지 않나.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 경찰, 검찰이 사실 이제 민생에 올인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치집권에서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피해는 이제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고소 고발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사법방해죄 이제 그런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고소 고발하고 보자 이제 그런 취지인데 이건 이제 법적으로 가야 할 내용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가야 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그렇게 부적절하고 하고 정말로 과도한 언어를 사용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국민이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든 걸 법정으로 끌고 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사실은 뭐
뭐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법적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 법적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피의자로 적혀있는 공소장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어요. 공소장은 뭐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뭐 언론에 보도되고 이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소장 내용 자체가 아마 2021년에 어떤 인터넷 플랫폼에서 커뮤니티에서 이제 걸그룹들이 나온 사진들 여기에 댓글을 달았던 것 같아요. 예. 댓글 자체가 굉장히 음담 패설 그리고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뭐 벌금 500만 원을 받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약식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재판에 기소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검찰 단계에서 이제 벌금형으로 처분을 하는 걸 약식 명령이라고 하는데 예. 500만 원 정도 약식 명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댓글에 뭐 특히 걸그룹 멤버들에 대한 어떤 성적 비하 뭐 이런 음담 패설 이런 걸로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뭐 정치재판 청구하지 않고 그냥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확정이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법적 고발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를 좀 다루곤 있는데 지금 한편에서는 이제 윤리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뭐 의원 제명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저는 사실 TV 인터뷰를 보면서 그 내용 볼 때 저거 조금 너무 구체적이고 그러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런데 내용 자체가 뭐 언어 사용이랄지 이건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더군다나 여성 혐오에 대한 의견을 물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했거든요. 또 다른 언어를 구사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이제 특정하게 딱 언어를 쓰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불편해하고 반감 가는 그런 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준석 후보에도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정치인에서 치명적이라는 건 뭐예요? 다음 총선,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을 그런 위험성,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에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 제명하려고도 사실은 뭐 제명이 되겠습니까? 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예. 그렇지만 이제 저런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지금 굉장히 우월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득표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정치 차원을 넘어서 이건 뭔가 제명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준석 후보가 잘못된 것보다도 훨씬 이제 5배, 10배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제 공개를 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공개되다 보니까 댓글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도박 자금에 대한 내용도 있었나 봐요. 그 내용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난 2022년도에 이재명 후보도 아마 사과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 2년 동안 걸쳐서 한 700회에 걸쳐서 이제 도박 사이트에 이제 입출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금액이 한 2억 3천만 원 된다고 하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처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언론 보도에 되고 일부 유튜버에서 이걸 이제 폭로를 해서 알려진 내용인데 도박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이전에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 하고 사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만약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뭐 이것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다면 이 부분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국민의힘 쪽.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과연 2억 한 3천만 원 정도를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걸 정말 뭐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돈, 이재명 후보의 돈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재명 후보는 이제까지 선거직으로 이제 공무원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재산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재산 등록 과정에서 과연 이 돈의 출처, 입출금 아들한테 갔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재산 등록 과정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어디 뭐
재산 등록에 신고하지 않았던 돈을 가지고 예. 도박 자금을 쓴 게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현재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특히 충북 제천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대기 불안정이 심한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에는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강한 자외선과 고농도 오존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청주 15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광주는 2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